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를 돌이킬 수 없게 바꿔놓았습니다. 한때 막대한 힘과 잠재력을 가졌던 나라가 이제는 예전의 껍데기만 남은 생명 없는 껍질, 그리고 권력자들이 필사적으로 되살리려 하지만 실패하고 있는 시체로 변해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극적인 붕괴를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번 붕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0년 이상 전 1917년 첫 러시아 대붕괴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해는 러시아 혁명이 시작된 해였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국민들은 빈곤, 불평등,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영향에 시달리며 차르 체제의 지배자들에게 지치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시위와 파업이 일어났고 당시의 차르였던 니콜라이 2세는 퇴위를 강요당했습니다. 이로써 수세기에 걸친 제국 통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잠시 임시정부가 들어섰다가 블라디미르 레닌과 그의 사회주의 볼셰비키들이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소련 체제라는 새로운 시스템 아래 더 번영하는 러시아를 꿈꿨고, 이 체제는 한 가지 중심 개념에 의존했습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국가가 계획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한편 국민들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안락함, 부를 잊고 더 큰 선을 위해 헌신하며 더 밝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체제의 가장 큰 장점은 소련이 막대한 자원을 매우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대한 공장부터 핵 프로그램, 그리고 물론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군대 중 하나까지 모든 것을 비교적 쉽게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탈산업 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련 체제는 그다지 잘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련 체제는 다른 사회들이 점점 더 의존하게 된 유연성, 그리고 소련이 정체된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이 발전할 수 있게 해준 혁신이 부족했습니다. 소련은 여전히 인상적인 공학적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인간을 우주로 보냈고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순한 분야에서는 소련이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집단으로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대하는데 너무 의존한 체제였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적응하고 혁신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한편 모두가 평등한 무계급 사회를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에는 명백한 지배계층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멘클라투라라고 불리는 강력한 엘리트들로 가장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으며 외국 상품, 고급 휴양지, 그리고 우수한 의료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중에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망가진 시스템이었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1991년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의 두 번째 붕괴, 즉 소련의 해체와 현대 러시아 연방의 형성에 이르게 됩니다. 포스트 소비에트 자본주의 국가인 새로운 러시아는 외형상 현대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더 비슷해 보였지만 여전히 범죄와 부패라는 어두운 이면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옛 엘리트들은 사라지거나 권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부유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올리가르이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유재산을 사들이거나 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거나 대기업 이사회의 자리를 차지하든 러시아 사회의 정점에 있는 이들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축적했고 그것을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형태의 경쟁이나 진정한 민주주의도 방해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소수에게만 보상을 주고 다수에게는 벌을 주는 망가진 체제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동안은 한 가지 단순한 이유, 바로 석유 때문에 그 체제가 작동했습니다. 러시아의 끊임없이 성장하고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지는 석유 산업이 경제를 떠받쳤습니다. 국제 무역 파트너들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의 대부분을 빼돌렸지만 그중 일부는 아래 계층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점차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쓰였습니다. 대중은 체제가 부패했고 상층부가 자신들을 착취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소한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만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련 시절에는 누릴 수 없었던 혜택들, 예를 들어 외국 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거나 출세해서 결국 더 좋은 집, 더 나은 음식, 더 근사한 휴가 등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그 역학을 산산조각내며 체제 전반에 걸친 깊은 균열을 드러냈고 결국 러시아 역사상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유지시키고 국민들이 거리에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던 많은 근본적인 시스템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붕괴의 책임은 오직 한 사람, 바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있습니다. 20여 년 전 블라디미르 푸틴이 나라의 통제권을 잡았을 때 그는 분명히 그 권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이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러시아의 정치 체제를 왜곡하고 재구성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때마다 그는 그 사실을 정당화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해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이 계속 권력을 잡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방법은 단순히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들이 살기 더 좋고 번영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군사작전을 통해서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나라를 방어하거나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 이야기를 이용해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많은 독재자들이 결국 나라를 전쟁으로 이끄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힘을 잃은 통치자가 마지막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새로운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경제가 어떻게 되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든 나빠지든 상관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쥔 자들은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절박한 통치자가 권력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해온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굳히고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로 남고 싶어 했습니다. 현대의 표트르 대제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신의 나라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전쟁 전 러시아가 망가진 체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굴러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경제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수입이 들어왔고 그 덕분에 올리가르이들의 은행 계좌는 불어나고 사회 하층민들의 생활 수준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전시 경제는 과거에 비하면 초라한 모방에 불과합니다. 크렘린은 이를 옹호하려 들 수 있습니다. 아직 가동 중인 공장과 일하는 노동자들, 성장하는 지역들을 여전히 내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전 뒤에 숨겨진 오늘날 러시아의 경제 현실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암울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두 부분으로 나뉜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전념하고 두 번째는 단지 첫 번째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며 결국 두 부분 모두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러시아의 예산과 경제활동의 더 많은 부분이 오로지 이 분쟁에만 할당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 미사일, 포탄을 생산하는 공장뿐만 아니라 물류, 운송, 연료 시스템, 기계부품, 보안, 모집 등 크렘린 전쟁기계의 다양한 요소를 담당하는 모든 기업과 팀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관리들이 실제로 신경 쓰는 경제 부문입니다. 이 부문이 모든 자금과 관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크렘린이 러시아가 실패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국제적 고립과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할 때 내세우는 두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의 두 번째 부문은 무시되고 간과되며 감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푸틴과 측근들이 언급을 꺼리지만 러시아를 고향으로 하는 1억 4천만 명 넘는 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야말로 사람들이 먹을거리, 안락함, 의료, 교육, 그리고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의존하는 경제 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더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시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분석해드립니다. 러시아의 군사 경제는 연방 예산에 점점 더 많은 부분이 투입되어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 경제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괴물로 자원을 기록적인 속도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연료, 원자재 모두가 그 괴물의 끝없는 식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대중은 그 영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러시아가 아니라 단지 생존을 위해 힘겹게 버티는 러시아입니다. 건강과 교육 수준이 하락하는 러시아죠. 전쟁을 떠받치는 사업만이 번창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방치되어 썩어가는 나라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야망이나 혁신, 창의성에 대한 어떤 동기나 보상도 제공하지 않는 곳입니다. 전쟁 경제가 지배하게 되면 야망 있는 젊은이들이나 가족을 부양하려는 사람들은 흥미로운 아이디어나 독특한 사업 계획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군대에 직접 입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분쟁에 기여하도록 몰리고 있습니다. 한편 대중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부와 권력을 계속해서 축적합니다. 포스트 소비에트 절정기에는 올리가르이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인맥을 쌓고 사업이나 부동산 등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국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점점 줄어들면서 국가는 오직 전쟁 수행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단체들, 즉 방위산업체, 군수업체, 그리고 전쟁 기계를 만들고 자금을 대는 다른 사람들만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버려질 수 있는 가축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그 사람들의 권리, 보호, 자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들을 짓밟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대중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점점 더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끼니를 해결하기도 힘들고 연료와 식료품 값도 더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앱과 웹사이트가 하나씩 차단되면서 점점 외부 세계와 단절되고 있습니다. 왓츠앱과 유튜브 같은 서비스들은 사실상 차단되었고 사람들이 이런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사용했던 VPN 같은 도구들마저도 심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이제 전 세계 친구, 친척과 자유롭게 연락하거나 독립 언론이나 해외 뉴스 매체에 접근하거나 크렘린 비승인 콘텐츠 시청이 어렵습니다. 국내 주요 결제 시스템 중 하나가 VPN 차단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로 인해 대규모 마비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때 노동자들의 복지와 국민의 번영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그 마음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인터넷 단속이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검열 캠페인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배달 서비스가 중단되고 교사, 의사, 간병인 등 사회 구성원이 일에 필요한 도구를 못 써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만이 유일한 우선순위이며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실제로 중요한 단 하나의 원동력입니다. 크렘린은 방위산업만 계속 운영하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인물들과 기업들의 성공과 생존이 모두 그 특정 경제 부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모스크바가 이 계획을 무사히 밀어붙일 수 있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 격화되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 위태로운 카드탑은 한계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전쟁의 영향을 그다지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모두가 이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의했고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대다수는 실제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고 늘 하던 일들을 계속했으며 같은 모스크바 커피숍을 방문하고 익숙한 편안함을 누리고 평소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너무 멀어 일부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 전쟁은 더 이상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분쟁 지역이나 최전방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 전역으로 스며들고 퍼져나가며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직접적인 방식은 가장 명확하고 폭발적입니다. 러시아 인프라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그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점점 더 자주 러시아의 석유시설, 군사기지, 비행장, 저장고, 그리고 군수산업시설에 정밀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키예프군은 민간인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공격 시 민간인이 그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머리 위로 날아가는 드론을 보고 착탄음과 폭발음을 듣습니다. 그들은 불길과 연기 기둥이 하늘을 뒤덮는 것을 지켜보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로 인해 평범한 사람들도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그곳에서 일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처리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된 사업을 운영한다면 드론 공격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생산 공장이 멈추고 운영이 중단되며 일부 직원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러시아인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간접적인 방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전쟁에 끌려가 죽거나 다치면서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 그리고 기회가 생기자마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는 현상 등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고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무너지고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지 않게 되면서 사회는 필연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교통은 느려지고 서비스는 나빠지며 여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국가의 통화 가치도 하락했습니다. 한편 많은 국제기업들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고 더 이상 중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부족한 것으로 버텨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줄어듭니다. 현금도 줄고 편안함도 줄고 자유도 줄어듭니다. 이건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가까워질수록 책임자들은 점점 더 당황하고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자금과 자원을 배분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신뢰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 러시아는 그 신뢰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주변에 어떤 질서가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일상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러시아는 비상통치 상태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안정성과 구조가 즉흥성과 자발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 운영 방식이 아니며 특히 광대하고 복잡한 러시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논리와 이성, 책임의식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다음 주에는 어떤 규칙이 적용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큰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정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방 관리들은 이제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크렘린의 변덕에 대응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맡은 러시아 지역을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들은 노동 위기, 인프라 압박, 인터넷 차단, 그리고 드론 군단의 공격 등으로 인한 혼란을 처리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유익하거나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계속 참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했고 쓸모없는 최전선 공격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직 가족이 온전히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이 악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진로 전망에서부터 매일 다니는 도로의 품질, 그리고 주유할 때 내는 가격까지 모두 나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불안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대의 기미도 범죄로 간주되는 러시아에서도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푸틴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유한 지배자들이 자신들을 하찮게 대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것은 약 한 세기 전이었고 그 결과 제국이 무너지고 러시아 사회가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계속해서 국민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한다면 그의 정권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 푸틴이 걷고 있는 어둡고 위험한 길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이 영상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려는 그의 무자비한 집착이 어떻게 러시아를 사실상 과거로 되돌려 놓았는지 탐구합니다. 또는 이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가장 영리한 전술과 놀라운 혁신으로 러시아를 모든 중요한 지표에서 앞서 나가며 불가능해 보였던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영상이 더 보고 싶다면 더 밀리터리쇼 구독을 잊지 마세요.